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할 토론자 홍경식 부원장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께 좀 어쩌면 낯선 인물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또 지금도 이 외환 건전성, 금융 불안정성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부원장을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홍경식 부원장님입니다. 실례가 안 되신다면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경식입니다. 저는 93년 이후에 올 1월까지 한국은행에서 한 31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주로 이제 통화정책국 파트 여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는 한국은행을 떠나기 전에는 한 2년 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게 0.5%죠. 그때부터 200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2년 반 동안 3.5로 이제 작년에 금리를 3.5까지 올렸는데, 그때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마치고 올해 4월부터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 토론을 너무 설레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거시경제를 연구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 통화 정책의 국장님, 네, 특히나 22년부터 24년 초까지 통화 정책 국장으로서 소위 긴축의 시대, 그렇죠. 금리 인상기를 정말 총괄하셨던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통화 정책이란 예, 그냥 사전적 정의 말고요. 네, 어쩌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통화 정책은 국장님께 또 부원장님께 삶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절제를 바탕으로 한 예술. 예술이다. 자기 절제를 바탕으로 한 예술이다. 이거 되게 왜냐하면은 예. 중앙은행의 존재 목적은 발권력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발권력이라는 게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통화량이나 금리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을 받지 말라고 중앙은행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권력이라는 게 가장 큰 권력이라고 어느 누가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은 항상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압력 자체가. 그걸 갖다가 스스로 견뎌내면서 또 자기 절제를 해라 스스로도. 왜냐하면 통화 발권력, 그러니까 워낙 저금리가 되거나 발권력이 남용이 되면은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절제다. 또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조절 능력이죠.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 통해 가지고 이 경기를 과열일 때는 좀 눌러주고 또 너무 부진할 때는 완화해 가지고 이 변동성 자체를 갖다가 폭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 변동에 대한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이다. 제가 이 부분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면 예, 어쨌든 그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그렇습니다. 또 경기 안정이라는 목표, 또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 이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긴축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경기 안정을 좀 아무래도 손해 가게 할 수 있고, 그죠? 네, 또 아무래도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완화적으로 하다 보면 또 물가 문제가 또 야기될 수도 있고, 물가나 자산의 다른 그렇죠. 버블이나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수없이 경험해 왔던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세하게 네. 밸런스를 맞추면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그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네. 그 균형점을 맞추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금리를 뭐 세계 중에 하나 아니냐,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내리는 거 이거 누가 못하냐 그러는데, 네. 그 실제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고민과 판단과 논리,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노력이 다 집합돼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금통위원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회의가 많은 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안 끼던 안경을 끼게 됐다. 그런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만나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막 흰머리가 갑자기 많아지셨다고도. 처음에는 뭐 남대문 한국은행에서 남대문까지 금통위원 되려고 줄 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보시면은 줄 괜히 섰다 하시는 분도 가끔 나오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연봉으로 그리고 저명한 이 경제학자들이 금통위 위원이 되고자 사실은 명예직으로서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보상과 처우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에 대한 그 책무가 그러면 굉장히 예. 무겁기도 하다라는 예. 말씀. 맞습니다. 그만큼 그 책무를 또 다하기 위해서 그 금리 결정이 이 한국 경제에 또 많은 경제 주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만큼 그만큼 신중한 또 의사결정을 내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역시 제가 한국은행 관점에서 통화정책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다면 예. 이번에는 국제금융센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국제금융센터의 기능을 잘 모르세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홍보를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 홍보해야 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외환위기라는 중요한 뼈아픈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외환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자 해서 우리나라가 한 해 약 100억 정도씩을 예산을 투입해서 총 국제금융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건전성, 또 금융 불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국제금융센터 역할이나 기능 맞는 건지 혹시 어떤 예, 말씀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원래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가 98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런 위기를 다시 겪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조기 경보를 할 수 있고 국제금융 시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봐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변수인가를 판단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얼리 워닝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자료는 뭐 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뭐 금감원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그 돈을 일부 대고 있는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공공재 성격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맞아요. 그 새벽 3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속보를 쓰거든요. 그 오전 8시까지 쓰고 작성을 한 다음에 또 10시에 나가고 그리고 중동 사태 터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 그때 또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 긴급 회의 한 건 정부랑 같이 하고 한국은행 같이 하는 그 회의 한 건을 만들고 그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한 50명도 안 되는 조직이 지금까지 25년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국제금융센터의 그 전현직 그 임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다 하면 한 10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참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안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직원으로서는 저 좀 조건을 좋게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약이 많더라고요. 제가 연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직원으로서는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수시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의사로 치면은 응급의학과 의사라고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네요. 수시로 일이 있으면 막 불려 나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예. 공무원과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휴일에 갔다가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해외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바로 출근을 해서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그 그런 리포트를 위치에서. 이제 써내야 예, 되니까 그런 그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예, 잠깐 제가 이게 저희 절대 이론도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뭐 홍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질문지는 있는데 질문지 하나도 네. 완전히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잠깐 10분 정도 커피 한 잔 하면서 부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먼저 그냥 난해한 질문 주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민감한 질문 주시라고. 그래서 계속 민감한 질문만 예, 주십시오. 네, 제가 그냥 생각하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인상도 좋으시지만 민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한 질문은 환율입니다. 환율이죠. 네, 환율 질문 드리고요. 예, 역시 국제금융센터가 하는 기능 예, 외환 건전성. 예, 더군다나 환율 조작국의 워치리스트로 그렇죠. 다시 올랐죠.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대응력이 좀 약화됐다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1,400원 초반으로 시작했다가 내려왔죠. 좀. 내려왔다가 다시. 밤에는 또 1,400원을 또 위로 돌았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급변동이 심합니다. 이거 환율 일단은 제 의견보다는 부원장님 의견 이거 환율 괜찮은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환율이 우리가 1,400원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 트라우마가 있죠. 네,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그때가 이제 그 근처로 갔었으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 때는 우리의 자체의 신용도가 문제가 있었고 은행이나 종금사 과다 차입에 의한 위기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는 해외에서 돈을 빼가니까는 네. 환율이 오른 거고 2008년에는 반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파생금융 상품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그게 부실이 터져버리니까 자기네들이 급하니까는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워낙 많이 빼나가니까 또 위험했던 데다가 그 당시에 고환율 정책을 썼어요. 정부에서 네. 강만수 장관이었죠. 그 고환율 정책을 쓰니까는 해외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저거 봐라. 저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1998년에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하면서 워닝을 보냈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더 튀는 감이 있죠. 네. 어쨌거나 둘 다가 국내 해외의 신용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간의 이 환율은 우리 자체의 문제나 아니면 외부의 신용 문제라기보다는 달러화 자체가 인덱스 자체가 강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은 워낙 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안 하나 엔화의 변동에 따라서 틈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커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높으면 위기가 아니냐 그러는데 수입업자나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외화 자금 시장에서 외환이 그냥 정말 안 돌아서 그런 거냐. 예를 들면 2002년 하반기 때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하면서 부동산 PF 문제 생기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3번 밟을 때죠. 그때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당시에는 외환이 많이 부족을 했거든요. 네. 특히 외화 상품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 마진 콜이 걸린 그런 금융기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지션이 그랬어요. 1,400원대에 안 맞춰놓고 그 밑에 맞춰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 포지션을 상당 부분 정리를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외화 자금 시장 자체에는 지금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모든 지표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금리가 높여놓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한다 했을 때 인하의 속도가 낮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마당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달러화가 더 강세가 될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네. 라는 게 심리적으로 겹쳐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어렵긴 하겠지만 외화자금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우리 신인도에 문제가 생긴 거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이제 국제금융센터의 이제 부원장님으로서 위기 가능성은 없다. 외환 파트 외환 건전성. 그거로 인한 위기 가능성은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좋습니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번에는 좀 질문을 죄송합니다. 예, 하십시오. 채널이 그냥 토론입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조금 반론에 예. 반론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위기로 전개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경제 위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로 정의하는 경제 위기. 그러니까 이전에 겪었던 위기. 그렇죠. 그런 건 종류의 위기는 아닐 거다. 아니라고 보지만 예. 이게 상당한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위험 요인으로는 저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 예.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도 그렇고요. KDI의 경제 전망도 그렇고 저의 경제 전망도 그렇습니다만 2024년까지의 경기의 흐름이 일단은 기여도로 봤을 때 내수 성장 기여도와 외수 성장 기여도를 둘로만 구분했을 때 일단 24년 상반기까지는 외수 순수출 수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게 나름 경제를 뒷받침해 줬던 거예요. 맞아요. 예. 내수는 전혀 회복이 안 됐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외수 성장 기여도가 주춤해지는 거죠. 그렇죠. 하반기 들면서. 예. 현재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예. 근데 KDI나 한국은행의 공통된 전망이 내수 성장 기여도가 이제 늘어난다. 이유는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예. 가계 부채의 증가속가 둔화되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점차 내수가 이제 그러니까 외수의 기여도는 줄어들지만 네. 순수출 기여도는 줄어들지만 예. 내수 성장 기여도가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요. 보지 않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저도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예. KDI의 전망이 2.0%거든요. 내년. 내년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심지어 2.2%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렵다. 저는 1%대로 전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어쨌든 내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생각하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네.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회복을 좀 견인하려는 이게 장치가 필요한데 통화 예. 정책의 수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외환 파트기. 우리가 기축통화국이면은 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렇죠. 기축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제3국이라 그러면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쌓는 거고 외환 충격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드는 마당에 내수 성장 기여도도 같이 줄어드는. 근데 저는 그 논리 과정에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네. 과연 그러면은 내수가 부진한다 그럴 때 금리를 인하하면은 내수가 살아날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네.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서 내수가 살아난다 그러면 내수면 투자하고 소비인데 네. 투자는 기업에 의해 가지고 뭐 금리 수준보다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 함수이기도 하지만 금리 수준보다는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고 사업 계획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부분이 그 소비예요. 특히 네. 민간 소비. 네. 민간 소비가 금리의 영향을 받는 함수인 거는 경제학에서 뭐 기본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민간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첫째 예. 저축을 줄이고 땡겨와 가지고 미래의 저축을 땡겨와 가지고 지금 소비를 하는 거 효과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부채를 늘려 가지고 지금 소비를 하는 거 있죠.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제학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셔야 될 바는 우리나라가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가 넘어가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예요. 지금은 세계 탑3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IMF나 BS나 아니면 한국은행 자체나 다른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가 넘어가면은 부채가 는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서 성장률 자체도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고 대부분 마이너스로 간다는 게 정설이고 우리는 그런 임계치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소위 디레버리징이라고 그러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선진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20여 년간 거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예요. 네. 그 부동산 불패 심리가 살아 있고 그 속에서 가계부채가 늘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면은 저축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채가 늘어나면은 소비가 오히려 더 준다니까요. 지금은 그거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상관계수 단순히 인과관계 아니라 상관계수만 구하더라도 2014년 이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랑 소비 증가율이 상관계수가 0.67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2014년 이후로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소폭이나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고 한들 어떻게 내수가 살아날 기반이 되는가.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뭐 인구 문제로 볼 때 네. 우리가 이미 30대 인구가 한 14만 명, 15만 명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젊은 층의 소비 수요가 굉장히 강해요, 원래. 네.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마당에 그걸 갖다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영업자가 여기 보면 공실 많죠, 주위에 나가 보면. 네. 저는 공실 자체도 왜 이렇게 영업이 안 되냐 그러는데 그 인구가 줄면서 유효수가 줄는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는 서울 외곽에 있는 뭐 의정부시나 여러 가보면은 학원들은 이미 다 문을 닫았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네. 그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여서 내수가 회복된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로 가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긍정적인 금리 인하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제가 한 20여 년, 30여 년 가까이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해서 소비가 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은 빚을 내지 않았던 내지는 부채가 적었던 가게가 부채를 늘리는 효과가 더 커요. 더 크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구 구조의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누중의 문제로 볼 때 금리 인하만으로 내수가 늘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금리 인하만으로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내수가 어려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느 업종이나 어느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계 부분에 소비하는 주체마다 다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내지는 금리 인하 정책이라는 큰 뭉뚱 모든 이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골고루 미치는 무차별적으로 미치는 통화 정책보다는 선별적인 정책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금리 차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네. 실제로 금리 차에 의해서 자금 이동이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환율은 가격 변수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지금 금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도 확대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도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파월이 또 말을 파월 의장이 네. 한마당에 그럼 우리가 금리를 또 내수를 위해서 국내를 위해서 인하한다 그러면 환율 파트 이 파트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그래서 환율이 더 벌어지고 절하 압력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쪽에 투자하고 있는 특히 주식 자금 같은 경우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그쪽이 더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환율을 더 높이고 그러면은 수입 물가가 더 높아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면 이 물가에 의한 고통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 부진이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 고려할 게 생각보다 많다. 그렇네요. 예. 예. 더군다나 우리 금리 뭐 나중에 토의할 때 나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만 미국은 금리 수준이 내려도 5%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올리고 3.5까지밖에 안 올렸잖아요. 그만큼 올릴 때 안 올렸으면 내릴 때도 내릴 여지가 적은 거죠. 중립금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추정한 거에 비해서도 그렇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고려할 바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책 당국. 한국은행만의 입장뿐만 아니라 여타 거시 정책 그다음에 외환 파트를 고민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고민할 바가 많고, 예, 저는 꼭
그렇게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좀 떼놓고 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일단 금리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뭐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닙니다. 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반드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담보를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가계 부채 증가에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다만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가 주는 이제 선순환, 있죠 그 효과는. 그거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게 좀 더 약화됐다는 그 정황을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경제를 끌고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끌고 올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계속 논의를 전개해 그 주시죠. 말씀 주셔도 줍니다. 이렇게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 탑 수준까지 끌고 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내수가 안 좋다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 부채가 더 늘고 네. 부채가 늘어서 금리를 그러면 올려야 될 상황에 올리면은 부담이 되니까는 못 올리고 결국은 이제 제로 금리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경로로 일본 같은 경로로 가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더군다나 인구가 줄면서 그 생산력 자체, 그 잠재 성장 자체가 떨어지고 결국 뭐냐면은 2014년이 고비였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이전에는 이 주택 가격이 2008년 이후에 한번 크게 튀었다가 이제 전 세계 꺾이고 나서 우리나라가 같이 꺾이면서 한 7, 8년 동안은 그 CPI로 실질화를 시켜보면은 완만하게 하락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펌프질한 게 2014년에 소위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완화적인 부동산 규제를 다 완화했고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가세하면서 부채가 급속하게 늘기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 저축은행 사태에 의해서 부동산 PF가 13만 원 가까이 누적돼 있던 게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쫙 없어져요. 그때는 가계 부채만 늘었지 주택 가격은 안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1년간 미분양이 다 해소되고 나니까 그다음 2015년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대세. 네. 그 코로나 이후 때 0.5라는 사상 최대의 저금리를 바탕으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 속에서 국민들이 느낀 거는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13년까지 좀 조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오르네. 부동산 불패 심리가 자리를 잡고 영끌이 왜 나오니까 부동산 불패 심리 때문에 쫓겨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저출산율에 즉각적인 타격을 줬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그 세월이 한 10여 년이 넘어요. 네. 변곡점이. 근데 그건 어느 정권을 보수 정권을 탓하겠습니까? 진보 정권을 탓하겠습니까? 정책 자체가 진보 보수에 할 거 없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있었고 긴 안목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어하는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이나 싱크탱크나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왔다고 저는 보고요. 이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중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 결국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가 그거는 도시 집중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국토 정책도 잘못됐고 네. 그것도 뭐 엄청나게 크고요. 그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헤쳐나갈까는 거 이 잘못된 걸 풀어나가는 큰 그림이 있고 그 속에서 그러면은 이 단기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의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 체계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저는 뭐 안 보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다 단기 응급 처방이에요. 네. 대증요법이지 네. 근본적인 걸 하려는 계획 하에서 단기적인 걸 하겠다는 체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왜 이 지경까지 끌고 왔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젊은 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요즘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는데 아니 당연한 거죠. 젊은 층이 나왔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 집값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은 비트코인하고 뭐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단기적인 나 계획은 미래는 모르겠고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빠. 그러면 결혼 미루는 거고요. 뭐 출산 안 하는 거고 네. 다 연관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풀려면은 이 큰 그림부터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걸 거꾸로 되돌리고 아니면은 보충하고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하에서 단기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적인 대정요법에만 지금까지 치중해 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첫 자리에서 너무 긴 말을 해가지고 너무 거대 담론까지 들어가서 아닙니다. 조그만 대로 집중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좀 잘라주시죠. 아니요, 오히려 이 거대 담론으로 넘어와 주셔서 저는 더 좋고요. 그냥 이 주제로 또 말씀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요,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은 큰 틀에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네. 약간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 넘게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정책 컨셉에서 아니요, 제가 얘기한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다 포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컨셉에서 네. 예를 들어서 저출산 특위라든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음. 금융위의 금융 정책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위 재정 정책의 컨셉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네, 뭐 예, 재정 및 뭐 금융 정책이죠. 그렇죠. 네.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네. 통화 당국의 정책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과 예. 나머지 이 재정 정책 그러니까 예. 대통령 이하의 기획재정부 이하의 이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죠. 네, 구분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통화 정책의 정책이 네. 그러니까 적정한 금리를 결정하고 발권력을 적절하게 이제 수행해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네. 물가 안정이라든가 경기 안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다 해내기 위해서 아까 맨 앞에서 말씀 나눴던 하기 위해서 이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대응을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년 넘게 잘못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에만 계속 맴돌아 왔고 맴돌아 왔죠. 사실.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구조적인 건 항상 미뤄왔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예. 가계부채라는 문제도 굳이 따지면 금융정책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통제해 왔다면 그리고 통제한다면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옛날에 하면 DTI, LTV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관련 규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토부나 금융위나 이 재정정책 컨셉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적당하게 통제하는 네.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충분히 통제해 왔다면 네. 통화 정책은 그러니까 일종의 큰 틀에서의 독립성이에요. 맞습니다. 정책적. 독립적으로 더 적절한 발권력을 적절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아, 하는데 그러세요? 그 예. 전에 예. 그 말씀하셨을 때 적절하게 통화 정책이 아니라 소위 말씀하시는 뭐 금융 정책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 정책 이거 통틀어서 재정 정책이라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 해왔으면이라고 하는데 해왔으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안 됐나 결국은 일관성이잖아요. 예. 안 된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트가. 아, 이쪽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장관을 임명을 하고 장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네. 대통령은 여당이 잡냐 야당이 잡냐에 따라서 정책이 확 달라버리는데 네. 그게 일관성 있게 되질 않아요. 구조적으로. 네. 더군다나 대통령은 단임제예요. 단임제면은 단임제가 우리가 한 게 1987년부터 지금까지나 말입니다. 3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왔다가 처음에 사무관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이 되시든 아니면 장관이 되시는 나이 때까지 하는 게 한 30년 돼요. 길게 보면은. 그렇죠. 한 세대가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의 청와대나 용산의 정책 기조에만 충성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소위 출세를 하면은 그리고 빛을 보면은 그걸로 족하다. 그게 다다. 그다음 정권 바뀌면은 다 바뀌니까 정권 네. 정책이. 그게 30년간 대응 구조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 정책이 진짜 금융 안정을 위하고 재정 그다음에 국토부의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게 더 이상 부채가 안 늘고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심리가 자리를 안 잡게끔 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되려면은 10년 이상은 정책이 걸리는데 그러면 정권의 영향을 안 받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근데 정권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정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 5년만 참으면 돼. 5년만 참으면은 다시 부동산 가격 다시 올라. 그게 부동산 불패 심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20여 년이 넘게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안 나타난 이 나라이고 네. 그 심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부채가 늘면서 부동산 가격 다시 올라가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까요? 그 금리가 팍팍 올라가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가고 나서 주택 가격에 급락을 했었죠. 네.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온 게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네. 그 연착륙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주택 가격이 너무 강해. 근데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착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예. 제1국의 얘기가 나오니까는 주택 특례보금자리론을 갖다가 거의 뭐 한도도 다 찼지만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오다가 이제 쭉 하면서 올해 들어서 그 신생아 특례론 이런 게 있어요. 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에서 했지만 신생아 특례론 이런 건 정책 대출인데 이 파트는 국토부에서 한 거거든요. 네. 신생아 특례론은 뭐냐면 신생아를 낳는 사람들한테 주거 환경을 좀 더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혼부부잖아요. 네. 애 낳고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도움이 되려면 주택 가격을 낮춰야죠. 주택 가격을 건드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론 하면은 이 주택 가격에 맞게 대출을 해줄게.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그 대출 받고 딴 거 그러고 꼭 주택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될 걸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 금융이. 전세 대출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 정책이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전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다가는 도저히 사회가 안 된다 가지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다 풀었죠. 둔촌주공 살리기 하면서 특례론도 하고 그다음에 들어서 이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론도 하고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까는 주택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도 가계대출 부채 잔액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하면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방향은 다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원으로 들어가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 안정을 위하거나 재정 정책을 쓰거나 국토부 쪽에 이게 국토 균형 발전되지는 집값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했다면은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했다면은 통화 정책이 금리 정책으로 내릴 때는 더 팍 내리고 올릴 때는 더 크게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정책적인 독립성 그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찬성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데서 정책을 하는 금융 정책이나 그다음에 주택 가격 정책이나 이런 파트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한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하에서는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또 이창용 총재와 함께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신 분으로서 제가 한번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정치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좀 정치적이다. 네. 라는 기사들을 좀 요즘 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에 대해서. 예,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지금 부원장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쩌면 이 정부가 정치적이니까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예. 한국은행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나 경기 안정을 목표로 좀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부동산을 신경을 쓰고 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본연의 목적이 더 책무가 이쪽에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더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재정 당국의 역할인데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것들. 본연의 역할을 뛰어넘는 저 울타리를 넘으면서 예, 그렇죠. 소위 좀 오지랖 넘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게 국장님, 부원장님의 해석은 이 정부가 정치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은행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인지. 그렇게 하실 수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좀 막 저는 들었거든요. 정치적인 내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할 때 중앙은행의 가장 정무적인 판단은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하는 게 가장 정무적이라고 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치적인 눈치를 안 봐야 돼요. 중앙은행은 그렇게 눈치를 보지 말라고 정부로부터 떼어나서 독립적으로 둔 거예요. 임기도 보장하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춰지거나 정무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못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에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그 한국은행 그러니까 옥소독스하게 통화 정책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 이전까지는 물가와 경기에만 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안정을 같이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안정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제안이 나왔듯이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을 자기의 책무 중에 하나로 삼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금통위가 있으면은 금융안정위원회를 또 있어요. 두 위원회가 있고 두 위에 둘 다 수장이 영란은행 총재예요.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역할을 별도로 해요. 직접. 그런데 스웨덴 릭스뱅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만 하고 금융 안정에 관한 정책은 정부의 권한으로 아예 못을 박아놔요. 네. 대신 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걸 별도의 협의구를 법적으로 만들어놔요. 그 정도로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컨센서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안정이라는 걸 목적정에 둔 거예요. 이 금융안정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 문제랑 뛸래야 뛸 수가 없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나 금융안정을 얘기하는 거는 물가 안정을 얘기하는 경기 안정을 얘기하는 것만큼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대변을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지금 이창용 총재가 많이 하시는데 이창용 총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이주열 총재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제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 경제 구조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만 했는데 이번 총재님의 다른 거는 이번 총재님은 구체적인 이제 해결 방안까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죠? 예. 그게 어떤 때는 뭐 농축산물 관련해 가지고 수입을 해야 된다. 사과.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 학군 교육제도 문제까지도 그렇고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원래 옥소독스한 중앙은행 센트럴 뱅커로 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예. 플러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좀 더 비난의 화살을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뭐 이창용 총재를 굳이 대변하자면 저는 이창용 총재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정책팀장을 하면서 쭉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2년 넘게 이분은 시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더군다나 IMF에서 아태국장을 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통화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재정 정책과 여타 정책을 같이 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오자마자 신년사 취임사 할 때 요청한 게 그거였거든요. 울타리를 뛰어넘자. 세 가지 울타리를 뛰어넘자. 그러니까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자. 그러면서 다른 정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뭐 통합적 정책 체계 이걸 IMF도 주장을 했는데 그걸 실현해 보고 싶다. 네. 그런 취지로 이런 걸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 정치적이라고 하면은 좀
뭐지만 중앙은행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갖고 정무적이가 정치적이라 그러면은 뭐 얘기를 그 표현은 일정 정도 맞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더 하면서 100% 하면서 플러스로 예. 이걸 더하면은 그런 비난을 더 받지 않을까. 오히려 정무적으로 판단하면은 저런 게 아닐까요? 본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예를 보면은 파월의장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0.5% B컷을 했잖아요. 네네. B컷을 했을 때 그때 논의를 보세요. 아 노동시장이 이전 지표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 이전에 스테이했을 때 안 좋은 게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때 인하를 할 건데 안 해가지고 이번에 모아서 B컷을 하는 거고 이게 뭐 리캘리브레이션이다. 네, 네. 경제는 세상에 금리를 첫 인하 사이클을 인하를 하는데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에요. 예. 신용 정책도 없어. 그리고 경제 침체는 본인 입으로 그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B컷을 하는 게 어떻게 납득이 가냐고요. 납득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이제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과거에 해왔던 연준의 방식, 연준 푸시라 그러죠. 금융시장을 계속 부스팅하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계속 아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엊그제 또 나온 얘기는 금리 인하 속도에 빠르게 안 하고 신중할 수 있다 조절을 해가지고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갑자기 다음 금리 인하 그 확률이 확 떨어졌어요 시장에서.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 B컷을 했는데 B컷을 할 때는 논리는 언제째고 이제 지표 보면서 경제가 생각보다 튼실해서 이랬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좌충우들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지표에 디펜던트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불확실성에 숨는 거랑 똑같아요. 네. 아 지표 이렇게 나오면은 B컷 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또 지연했다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B컷을 해야지 내가 그때는 대선 전이니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을 그때 가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 오히려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잃으면서 하는 게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이 나름 이 연준이 더 심하다고 보지. 저는 지금 한국은행에 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을 담그는 거 이 부분은 정무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오지랖 넘물. 그걸 그냥 정무적이나 정치적이라 표현한다면은 그걸 그렇게 지칭을 한다면 그 저는 뭐 그 찬성을 합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하지만 좋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다. 네. 저는 그 부원장님이 네. 그 한국은행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도 처음 그 대질문이 저는 이제 금리를 중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라는 것이 정말 여기 지나다니는 먼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결정에 있어서 물가 안정화의 흐름, 지금 물가 상승률이 1.6, 1.3%까지 기록했는데 소위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소 물가, 과일 물가는 50% 오르고 있으니까 농림부한테 코멘트를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가를 보는데 결국은 중앙은행의 목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를 했을 때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얼마인가? 중앙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금리를 조절해서 물가가 이렇게 갈 겁니다, 갑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그렇죠. 중앙은행의 목적이죠. 네. 그 행동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대를 낮추려면은 당장의 물가가 1.5, 1%대로 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많은 높았던 물가 상승률이 일반인이 생각할 게끔 2% 목표 수준에 앵커링 되는가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돼야지 물가가 앵커링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고물가를 겪어온 과정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렇죠. 그 때문에 이걸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길이 많다.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주셨던 그 의견에 대한 저의 피드백이 어쩌면 저는 워낙 지금의 시대가 뭐 소위 이제 산업계에선 융합의 시대, 네. 그리고 탈경계화의 시대, 그리고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그 기관의 수장이고 통화정책의 수장이지만 또 동시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도 잡지만 다른 여러 정책적인 자기 목소리를 저도 제 목소리 내고 여러분도 여러분 목소리 내고 농림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책적 목소리도 내고 저마다 다 우리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다 금리 결정이든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이든 이 교육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점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농림부의 의사 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그 얘기 나눈 거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오히려 정치적이지 않지 않는 것인가.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요. 네. 그리고 파월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코멘트를 또 드린다면 파월이야말로 진짜 저는 너무 실망했거든요. 9월에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어쨌든 물가상 PC 근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34%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근데 지금 PC 근원 물가 상승률이 2.7%입니다. 아직도. 근데 비컷으로 내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치적이다라고밖에 해석을 우리가 실수가 한 번, 두 번이면은 그래도 그 용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첫째,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때 그렇게 심하게 됐을 때 일시적이라고 했던 잘못. 네. 그죠? 숙제를 늦게 하니까는 나중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까? 실리콘밸리 사태, 뱅크가 파산하는 그런 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고환율 때문에 몸살을 앓는 그런 걸 했죠.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더 그렇죠. 네. 그 실수. 두 번째, 작년 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리 인하할 준비가 돼 있다고 12월에 네. 얘기를 해가지고 1월에 돼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올해 금리를 6번에서 8번 인하를 한다는 기대를 심어줬어요. 그 실수. 과도한 기대를 줬죠. 과도한 기대를 예. 줬어요. 그다음에 이 비컷에 대한 잘 납득하기 힘든. 그리고 비컷 한지 얼마 됐다. 그러면 쭉 유지를 하든가. 이번에 다시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게 왔다 갔다 4번 정도 이상의 실수가 겹치면은 사람이 신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벌써 1시간 다 돼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벌써 다 돼가는데 한국은행은 정치를 하는가? 오히려 한국은행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면서 적절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 정부 사이드가 일관된 정책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담아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그 대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10월 11일이었죠. 4년 5개월 만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5월에 마지막 금리 인하가 있었다면 그리고 4년 5개월 만에 네.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러니까 피벗 기준으로는 이제 통화정책국장으로 계실 때 금리 인상을 했었던 예. 22년 8월인가요? 그 지점으로부터는 이제 약 38개월 만에 그렇죠. 피벗. 예. 그죠? 이게 기사가 완전 다 잘못 나갔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저 나왔어요? 되게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너무 제가 이게 기사를 잘못 내도 이렇게 기사를 잘못 내나. 그러니까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죠. 예. 왜냐하면 마지막 금리 인하가 2020년 5월이었으니까 금리 인하는 정확히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맞아. 이건 지금 산수예요. 예. 예. 그리고 피벗으로 치면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금리 인하니까 그렇죠. 예. 38개월 그거 맞는 만에 말씀이네요. 피벗. 예, 이게 예. 맞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합뉴스에서 38개월 만에 피벗이라고 냈는데 예. 그걸 기사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라고 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요 그건 아니죠. 수천 개의 기사가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라고 나가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 이미 지적했었어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팩트는 맞아야죠. 이런 기본적인 팩트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럼요. 팩트는 맞아야죠. 근데 어쨌든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요, 38개월 만에 피벗을 단행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인가? 이게 왜 관심이냐면, 어쨌든 기준금리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선반영을 하죠. 선반영에서 시장에서. 먼저 떨어지다가 그리고 통상 기준금리 인하 시점 혹은 인하 앞에서 먼저 시중금리가 올라가요. 살짝 올라갔다가 올라가다가. 추가 인하 기대가 있으면 더 내려가지만 그렇죠.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때. 없으면 다시 반등을 그래서 하죠.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분과 아니신 분이 갈리겠지만 네. 인하를 기다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8일 네. 우리나라의 마지막 올해 우리나라 올해의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지 없을 거로 생각하는지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글쎄요. 의견을 고견을 아니 저는 여쭙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현직을 떠났기 때문에. 네네 예, 더 쉽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그널이나 경제 여건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좀 쉴 것 같아요. 이번엔 쉴 것 같다. 이번에 예. 쉬고 한번 쉬고 징검다리처럼 내년에 돼서 한번 인하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연속으로 미국처럼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우리가 올려놨던 금리 수준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요. 네, 지금 또 계속해서 연속 인하한다면 내년 되면은 계속 또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을 거고 여론이 있을 거고 시장의 기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실제로 인하할 수 있는 중립금리 수준보다 나중에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년 그렇죠. 상반기 지나면 예,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 다 과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쉴 수가 있다. 네,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환율 문제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렇죠. 환율 문제가 뭐 금리 격차에 가지고 더 벌어지는 게 외부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자금 유출이 뭐 채권 자금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여타 다른 자금들이 환율 문제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비난이 오로지 한국은행에 갈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네, 그 두 가지 문제. 그러고 나서 지금 또 하나가 계속 얘기했던 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집값 문제인데 지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이유로 들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부동산 불패 심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좀 쉬어가려고 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 그런 의견이 금통위원들 분 중에 좀 다수가 아닐까. 뭐 총재님도 제가 뭐 퇴직하고 통화해본 적은 없지만 네, 그럼 아니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하고 방침으로 나온 멘트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 상황으로 볼 때 네.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피드백이나 제 네. 의견도 좀 벗삼아서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거의 반반 수준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거의 이제 반반이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뭐 고려할 요인들이 참 많지만 첫 번째 이제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면 거의 실기한 수준 아닌가. 1.6, 1.3%까지 떨어졌다면 그렇죠. 이거는 지금 버스 떠났다. 2%를 너무 밑돌아서 이건 좀 미스했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책무니까요.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이 상황, 1.3%까지 떨어진 이 상황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내수 부진에 따른 요인, 수요 부진에 따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저는 합니다. 예. 첫 번째. 그리고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요인, 내수 부진이 너무 심각하다. 네. 물론 금리 인하가 내수 부진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한국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니까. 내수 부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금리 인하죠. 뭐. 그렇죠. 예. 저리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렇죠.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게 또
재밌게도 맞물린 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으니 금리 인하 환경까지 나오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동시에 이 방향으로 신사업 해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을 줄 수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전 기업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네. 이제 역시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게 같은 방향인데 그래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과 뭐 부동산 정책들의 영향으로 그래도 지금 상당 부분 상승세가 둔화됐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그래도 상당 부분 둔화된 상황이니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면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남은 게 오직 환율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근데 이 환율을 그냥 뉴노멀로 갈 것인가 아닌가인데 근데 결국 저는 판단을 28일 즈음에 이 1,400원이나 1,350원 이 정도에서 맴돈다. 네. 그러면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근데 만약에 1,300원 정도까지만 내려간다. 네. 그러면 정말 조심스럽게 거기다가 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더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재정 정책이 과감하게 앞으로 내수 회복을 위해서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으로 더 해야 세수 된다. 결손 등등 때문에요. 네. 그렇네요. 재정 정책의 세수 결손과 그 문제 때문에 재정 정책을 경기 부양적으로 운영하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말 그 진짜 지금 예, 교수님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그 위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도 또 다른 맞아요. 의견이고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책하는 사람들의 판단의 몫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더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총합된 의견을 모으라고 해서 위원회 조직이 있는 거예요. 금통위 그렇죠. 7명의 7인의 현자라 그러죠. 네. 그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실 걸로 믿고 또 밑에서도 그렇게끔 서포트를 잘 해야죠. 맞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4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고 2025년 경제는 특히 이 트럼프가 막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이 배가 이 소용돌이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말씀 잘하시는데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까요? 네. 배가 지금 엄청난 삼각 파도를 만나고 있어요. 네. 근데 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난파선을 비유하든지 아니면은 그 파도 속에 있는 헤엄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20년, 30년, 20년 가까이 정책 파트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대한민국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근데 목적지는 저기 섬이나 육지에 목표가 있어요. 절로 가야 돼요. 근데 파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노력은 뭐였냐면은 앞에다 친 파도를 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요. 저기 가는 목적지가 저기 섬인데 육지로 갈 생각을 섬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은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요. 근데 누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지 가는 게 지금 당장 뭐가 중요하냐? 당장 파도를 못 놓고 헤쳐나가지 못하면은 익사를 하는데 그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경제 철학의 문제인데요. 경제 정책에 케인즈가 인도 롱로 위올 다이라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다 죽으니까 당장 앞에 헤쳐나가는 게 필요해. 근데 또 다른 파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장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지. 단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갈 파트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만들고 있는 거야. 거의 같은 비유거든요. 결국 우리가 단기적인 증상에 대한 대응요법으로 단기적으로 헤쳐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뭐냐? 가계부채 누중의 폭증에다가 수도권 집중에다가 그 결과로서 출산율이 0.7 이하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집단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그동안 잘 헤쳐나온 길이냐? 아니면은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 방향으로 지금 당장의 그
헤쳐나가는 파도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반대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섬으로 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너무 놓친 건 아닌가. 그거를 되돌아볼 시점이 이미 지났지만 이 지났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 제도까지 의사결정을 할 때 공무원들 정책적으로까지 문제가 없는지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진짜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단기적인 정책 대응 이 파트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100% 이해를 하고 하는데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긴 시기에서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정책하는 사람들이 좀 더 긴 시기에서 방향을 잡아보고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문제가 이미 2000년, 2003년, 2005년 이때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미 문제의식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20년이 넘도록 문제의식만 있었지 제대로 정책을 못한 거는 왜 그런가. 더구나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되짚어보고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보정을 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또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그 조언, 그 좋은 뭐 경고의 메시지 감사하고 정말 울림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같이 공유됐으면 하는 마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초대를 드렸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예. 이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토론 어떠셨는지 제가 뭐 보잘것없지만 저는 너무 예. 즐거웠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 뵀었는데 네. 항상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저야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정책만 주로 평생을 30년 넘게 정책만 해온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내에서 다니면서 후배들이나 술자리나 아니면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에 가득 찼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 뭐 감사드려야죠. 그런 말씀을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기회 주셔서 저는 누군가의 한 분의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그 여러 그런 메시지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 우리 사회가 좀 올바로 가는데 이제 이런 시도가 점점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쌓여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귀중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